의사의 거짓말에 대해서 캔베리 의사의 책을 두 번째 봅니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헤테로사이클리 암인가. 다한 방향적 탄화 수소리는 고기를 직접 뿌리고 먹을 때 발생하며 이를 정상 수치의 수천 배의 정도로 섭취하면 이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정상 수치의 수천 배라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구운 갈비뼈를 100개 이상 뜯어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다. 구운 갈비를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게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다며 건강한 여러 식품 중에서도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공육은 발암식품이다라고 잘못된 지식을 경계하라. 거짓된 지식은 무지보다도 더 위험하다. 가공육?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질산염. 위의 그림처럼 질산염은 하나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질산 이온의 화합물이다. 자연 상태의 질산염은 토형의 존재에 만들어지는 인공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질산염의 함량도 높고 우리가 섭취하는 아질산염의 90% 이상은 채소로 붙은다. 그렇다. 지금 문장에 써있는 그대로다. 샐러리, 사탕무, 루콜라 등의 허브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핫도그용 소시지의 100배나 된다. 따라서 아질산염과 그 화합물의 유해성이 염려된다면 오히려 가공육보다도 채소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다. 대단히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저렴한 가공육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보존제 무첨가, 유기농, 질산염 무첨가 등의 표시가 있는 것들이 아질산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우후.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더 공개하자면 우리가 매일 섬기는 아질산염의 90% 이상은 음식이 아닌 각자 자신의 침에 들어있다. 물론 이것은 100% 사실이고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은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고 관뚜껑 위에 마지막 못 하나를 박는 기분이 들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몸에 평소에 만드는 침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온종일 가공육만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것보다도 수백 배나 많은 아질산염이 들어있다. 침에 발암 성분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과연 침을 꼴깍 삼키지 않고 계속 뱉어내어야 할까? 건강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들, 건강서적을 읽을 때는 조심하라. 오타 한 글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누구나 매일 적어도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 이 거짓말은 아무래도 1940년대 영양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 당시 영양위원회는 사람들에게 매일 1.8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장했는데 그것은 음식과 음료에 포함된 물의 양을 포함한 지침이었다. 하지만 건강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연구 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다. 매일 깨끗한 물을 몇 잔 정도 마시는 것은 분명 건강에 좋을 듯하다. 우리 몸은 갈증이라는 예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분이 필요할 때 곧바로 알아차려서 물을 마시도록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꼭 마셔야 한다고 정해두고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머리카락 등의 털을 밀거나 자르면 수치 많아지고 목을 더 굵어진다. 이 주장이 사실 아니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나도 잘 안다. 면담하면서 머리 굵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 기분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하면 어떤 미용사와 이 말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진 적도 있다. 그녀는 이 주장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강조했고 미용학 교과서에도 그런 말이 써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장담했다. 그 책을 갖고 와서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며 한참을 정신없이 찾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책을 획 집어 던지며 한참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어두운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이 주장이야말로 뒷받침하는 결과는 전혀 없는 헛소문에 불과하다. 인간의 눈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관 중에 하나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뇌의 10%만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 주장의 허위성은 자기 공명, 영상, MRI와 양전자 당층 촬영 기술 덕분에 그동안 여러 번 입증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속설을 굳게 믿는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존재할 정도다. 하지만 팩트는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생각할 때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자 자기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활성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더 졸리다?
실제로 칠면조 고기에는 졸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트립토판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말이 여전히 거짓인 까닭은 닭고기나 소고기 다른 여러 식품에도 칠면조 고기와 비슷한 정도이거나 오히려 더 많은 트립토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절에 음식을 잔뜩 먹은 후에 잠이 쏟아지고 살이 찐다면 그것은 칠면조 때문이 아니라 녹말과 설탕 때문임을 알아두자.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잠들지 않게끔은 자꾸만 깨워야 한다. 누군가 쓰러져서 두부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진탕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환자가 원할 때는 무조건 잠을 자는 것이 좋다. 머리를 다친 환자를 관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사가 와서 환자가 절대로 자지 않도록 지키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의사와 함께 셀카를 찍어서 내게 보내주면 이 다음에 쓸 책에 그 사진을 넣을 생각이다.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가 잠을 식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수영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물놀이를 갈 때면 이 거짓말을 철석까지 믿는 친척과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미를 즐기곤 했는데 커다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먹고 수영을 간다고 큰 소리치면서 곧장물에 붕덩 뛰어드는 재미가 쏠쏠했다. 식사 후에 곧바로 수영하면 큰일 난다는 친구와 가족의 말대로 뿌리치고 곧장물에 뛰어들지만 되기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거짓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알 수가 있다. 손톱과 머리카락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자란다. 거짓말이다. 죽은 사람은 드는 물을 8잔씩 마시지 않으므로 피부가 마르고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손발의 피부가 쪼그라들면 마치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죽은 것들은 더는 자라지 않는다. 생리적인 여성은 임신할 수 없다. 이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정결한 여성 몸 안에서 일주일이나 생존할 수 있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사실이지만 여성의 배란 주기는 매번 바뀔 수 있고 심지어 규칙적인 주기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리기간 중의 성관계 때문에 임신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해도 100%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람의 체온 대부분은 머리에서 빼앗긴다. 아마도 추운 겨울에 나가 놀 때에 모자를 꼭 쓰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넌들머리가 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추정이 된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아주 추운 날 야외에 있어도 몸에서 나는 열의 7에서 10% 정도를 빼앗길 뿐이라고 한다. 결국 원하면 모자를 써도 좋으나 모자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연말연시에 급증한다.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달보다 12월의 자살 시도 비율은 오히려 낮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이 시작된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좋아서였을 것 같아. 특별한 시기에 보름달이 크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길을 좋아한다. 미신적으로 포인세티아 독성을 지닌 식물이다. 포인세티아를 먹었다고 사망이 이른 사람 혹은 동물의 살인 보고된 적이 없다는 거죠. 늦게 먹는 음식은 죄다 살러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 시간은 체중 증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는 결국 언제 먹느냐보다도 뭘 먹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밤 9시 야식을 먹으면 쉽게 뚱뚱해진다는 연구 결과는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그러니 배가 고프면 시간에 상관없이 먹되 다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자. 병원 응급실과 분만실은 보름달이 뜨는 날 더 봅니다. 어느 날 나는 이 거짓말을 꽤나 진지하게 믿는 저희 간호사들에게 거듭 이야기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커피는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 할머니는 이 가짜 상식을 철석같이 믿는 분이셨다. 그러던 바람에 나는 만 16살이 될 때까지 즐거워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말 잘 듣는 착한 손자가 아니었던 나는 할머니 몰래 커피를 홀짝 마셨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커피가 절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우리 고모는 당신의 자녀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고수했다.
물론 할머니의 눈을 피해서 내게도 가끔씩 커피를 몰래 타주기도 하셨다. 미국 중부 지역에서 온 내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의 아이들은 아침마다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한다. 심지어 맞은 3세부터 커피 마시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상 이 거짓 상식은 커피를 대체할 음료로 개발된 곡물 파우더 포스 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포스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는 혈액은 푸른색을 띈다. 이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혈액은 항상 붉은색이다. 동맥을 찌르면 산소가 충분하게 유입된 혈액은 밝고 선명한 붉은색이다. 이 피는 정맥을 지나면서 온몸으로 산소를 보내지만 색깔은 여전히 빨간색이다. 우리는 정맥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정맥을 이루는 혈관 벽의 색깔 때문이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야간 시력이 좋아진다. 당근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다.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다. 이런 유언비어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자국민의 부의체에서 섭취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갈색 설탕은 흰사탕보다 몸에 덜 해롭다. 이 거짓말은 아마도 통곡물로 만든 갈색 빵이 정제된 밀로 만든 하얀 빵보다 더 건강한 식품이란 통입에서 나온 것 같다. 갈색 설탕이 흰 설탕보다 덜 해롭다고 말한 것은 마치 가공한 독약보다도 덜 가공한 유기농 작용이 그나마 나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나 멍청한 말인가. 둘 다 독약인 것을. 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들은 이 거짓 상식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근육량이 늘어난다. 단백질 섭취하여 근육의 양을 늘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단백질이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긴 해도 그 근육의 성장에는 근육 운동이 필수적이다. 단백질에 의지하면 근육이 늘어나기는커녕 섭취한 과량의 단백질을 배출하려고 신장이 피로해지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절대로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 딱소리가 나는 손가락 관절 꺾이는 손가락 관절염을 유발한다. 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여러 경고가 발표된 바가 있다. 손가락 모델을 꺾는 습관은 손가절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며 장기적인 유발, 그러나 딱소리가 주위에 누군가를 거슬릴 수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침이 난다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변비약 한 통을 다 먹도록 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기침 따위는 더 거칠 겁니다. 미국 코미디언. 자, 매주 5시 동안에 환자에게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놓으면서 정작 나는 몹시 뚱뚱했고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의사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내가 터득한 이 원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서 무척이나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 지구에서 살아온 시간의 99.99%는 인류는 그 누구도 곡물, 설탕, 우유를 결코 섭취하지 않았다. 달콤한 과일 주스나 고칼로리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을 인류는 기름진 육류와 푸른 채소를 먹었으며 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구할 수 있을 때는 기름기 가득한 육류를 채소보다 즐겨 먹었다. 인류의 수성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에 먹고 살아오는 방식을 따를 때 우리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녹물과 설탕 또 곡물을 이토록 많이 먹도록 고치기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 몸속의 DNA는 그런 엄청난 환경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살아가는 데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당분과 전분 등이 체내로 유입되는 우리 몸의 DNA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지방 조직에 그 불필요한 성분을 저장한다. 이런 지방 조직은 간에도 생성되는데 심해지는 비정상적인 지방이 질환을 초래한다. 우리 몸의 DNA를 존중하라. 우리 몸속에 있는 DNA는 그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성공적으로 생겨난 우리 조상들의 7만 성 이상의 유전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최종 선물임을 기억하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몸이 어딘가 모르게 열등하고 완벽하지 않게 느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한 조상들의 DNA는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줄 안다.
건강검진을 거르지 마라. 암 같은 질병은 되도록 일찍 발견해야 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 믿을 만한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개정에는 과도한 검사, 신뢰도 떨어지는 검사를 진행하는 엉터리 병원도 있다 하지만은 텔로미어를 보아라. 텔로미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노화 방지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이해해라.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속의 이 작은 발전소는 세포가 왕성히 기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제공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각종 독성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력을 잃으면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감소하므로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로부터 각종 유해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삼아야 하고, 그런 이유로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질병과 연관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 미토콘드리아에 담긴 건강한 하모니를 풀어줄 날이 멀지 않았다. 스트레스의 유형과 정도를 살피라.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좋고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난이도가 높은 게임과 퍼즐에 도전하거나 운동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장소에 갈 때 느끼는 정서적인 긴장감은 우리 몸과 정신에 되레 유익하다 하지만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괴로운 업무, 긴 시간 앉아서 일하는 생활 방식, 부정적인 생각 등은 나쁜 스트레스를 부르는 원인이다.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라. 장내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오랜다. 깊은 잠을 자고 의사도 가짜의학 상식을 퍼뜨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최진의 의학은 이미 바뀌었다. 유명해서 유튜브의 충격 폭로이다. 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견해와 주장이 공식적인 지침으로 발표되고 의사들은 그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현실이 몹시 걱정스럽다. 나처럼 그런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지침을 다듬고 논의하는 위원회에 절대로 초청되지 않는다. 돈 많은 제약사나 식품회사에 뒤엉킨 이해관계가 의학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자기 밥줄을 스스로 끊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의학은 정든 갈림길에 서 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당신의 의사라면 이 책에서 베리 박사가 펼치는 주장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현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환자와 논의할 수 없는 의사라면 당신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대가로 취급할 날이 올 테니까. 요즘 내 귀에는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불평하는 환자들의 푸념이 매일 쏟아진다. 나는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패러다임.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의사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그런 나의 선택이 올바른 길잡이가 되었다. 베리 박사는 이 책 곳곳에서 기존의 지침에 저항하려는 결단이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음을 거듭 설명한다. 현실이 이렇지만 그와는 앞으로도 이런 불편을 계속 감수할 생각이다. 게리 패트케 정형외과 전문의